대구 수성구의 고급 주택가 사이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정혜숙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72세를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품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사돈 어른이 칠순 잔치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혜숙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돈댁과는 경조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초대장까지 보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혜숙은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양옥집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정원의 목련들이 봄 햇살을 받아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부유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원의 목소리가 환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구나. 잘 지냈지? 네, 덕분에요. 아버지, 엄마, 시어머니 오셨어요. 지원의 목소리에 안쪽에서 바깥사돈 최병우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혜숙이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고급차 세트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앤티크 가구들이 품위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부인, 여기 앉으세요. 안사돈 한정임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환한 미소로 혜숙을 맞았습니다. 건강하시죠?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안사돈도 여전히 젊어 보이시네요. 잠시 후 거실 탁자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다과상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와 정갈하게 썬 과일, 고급스러운 한과까지 중요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요즘 경기 얘기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벌써 2살이 됐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지원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아빠를 쏙 닮았죠? 혜숙이 손자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담소를 나누던 중 혜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요. 복도 끝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원이 일어서려 하자 혜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혜숙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접시에 물기가 다 남아있잖아. 그 목소리는 안사돈 한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보여준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닫겠습니다.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찰싹? 혜숙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20년이나 여기서 일했으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 찰싹? 또다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안 사돈 한정임이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맞는 여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손님 오신 날인데 망신시킬 거야? 한정임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또다시 들어 올렸을 때 가정부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 얼굴은 50년 전 잃어버린 동생 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며 콧날은 너무나 선명하게 혜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그건 그들 가족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점이 있으셨고 해숙도 있고 혜진도 있었습니다. 해숙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작은 신음이 해숙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엌 안의 두 사람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마저 정리하고 내 방으로 가. 손님들 앞에는 나오지 마. 한정임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가정부는 내 아는 작은 대답과 함께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착각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혜진이가 여기 있을 리가.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려 해도 가슴 한편의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언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았습니다. 1974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혜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왼쪽 눈 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아, 정말 너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본격적인 생신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몇 분 더 도착해 있었습니다. 해숙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계속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부가 조용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약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 잠시 앉아 있으면 나아질 거야.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병호의 친척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가정부만 보였습니다. 해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돈 어른, 내 사부인. 최병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오래 일하신 분인가요? 해숙이 부엌 쪽을 살짝 가리켰습니다. 한정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아, 네. 우리 집 식모예요. 20년 넘게 일했죠. 20년이나요? 네, 워낙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걷어준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한정임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해숙이 애써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자예요. 왜 그러세요? 한정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해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생신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최병호의 형제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촛불을 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모든 것이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좀 다시 다녀올게요. 해숙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 여자, 박순자라고 불리는 그 여자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해숙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혜진이 맞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 그 코, 그 입술 모양까지 모두 혜진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해야 해서.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순자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요?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대구역 기억나세요? 1974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한정임이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려고. 순자야, 빨리 정리하고 내 방으로 가. 한정임의 명령에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숙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사부인, 거실로 가시죠. 디저트 준비했어요. 한정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부엌에 있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맞아. 분명해. 하지만 왜 20년 동안 그 집에 도착한 해숙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1974년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해 6월 15일이었습니다. 대구역 앞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해숙은 22살, 혜진은 갓 20살이 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니 서울 가서 꼭 취직할 거야. 그럼 언니도 데려갈게. 혜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구의 한 봉제 공장에서 면접 제의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혜진이 잘할 거야. 해숙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저기서 김밥 좀 사올게. 기차에서 먹어야지. 혜진이 여감 노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빨간 머리띠가 바람에 팔랑거렸습니다. 해숙은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마음에 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없었습니다. 김밥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간 머리띠 한 아가씨? 못 봤는데. 해숙은 미친 듯이 역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 대합실, 플랫폼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전단을 만들어 역 주변에 붙였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방송국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매일 밤 해숙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혹시 납치된 건 아닐까,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와 보호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해숙도 살아야 했습니다. 28살의 준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혜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6월 15일이면 대구역을 찾았습니다. 혹시 혜진이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앨범을 덮은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지금요?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줘. 1시간 후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준서는 37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엄마한테 동생이 있었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처음 듣는데. 50년 전에 실종됐어. 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해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4년의 그날부터 오늘 사돈댁에서 본 일까지 준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가 이모라는 거예요? 확실해. 얼굴도 그렇고 그 점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역 얘기했을 때 반응도.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엄마,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DNA 검사라도. 어떻게 접근하지? 사돈댁에서는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 더 확실한 정보를 모아야 해요. 하지만 혜진이가.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아예 이모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해숙은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김 형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고 사설탐정 일을 하거든요. 다음 날 준서는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형사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서 검사, 오랜만이네. 형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김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실종 사건이라. 그리고 지금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다? 네. 20년째라고 합니다. 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알겠어. 내가 조사해 볼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매일 준서에게 전화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서가 김 형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김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웃들 증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집 순자 씨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장 가는 것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해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분만? 네. 동네 슈퍼 아주머니 말로는 항상 급하게 와서 정해진 것만 사고 뛰어간대요. 김 형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대구 근교 산촌 마을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 해에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이 발견된 기록이 있어요. 신원 미상? 네.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을의 박씨 노부부가 데려다 돌봤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후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혜진이?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 여성이 떠난 직후 최 씨 집에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최 씨 집에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어요. 박순자 명의로. 장애인 연금?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통장을 한정임 씨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장애가 실종 당시의 충격이나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 형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화요일 오전 시장에 가는 그 30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도해보죠.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50년 만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30분, 해숙은 준서와 함께 시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형사는 다른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만 해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10시 정각 한 여인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커다란 장바구니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김 형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순자를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야채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배추 하나, 무 하나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해숙은 확신했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순자 씨? 순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혜숙이라고 해요. 혹시? 해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가야 해요. 순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1974년 6월 15일 기억나세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대구요? 김밥.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해숙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혜진아, 맞지? 내가 혜진이 맞지?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나 기억 잘 안 나. 하지만 언니 얼굴은 기억나. 해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순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가야 해요. 30분 안에 안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 맞아요. 때려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때려? 사모님, 사장님, 다 때려요. 해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같이 가자. 언니랑 가자. 못 가요. 못 가.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순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죽여버린다고.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혜진아,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아.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야 해요. 시간 늦으면. 오늘 밤 또. 순자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따라가려 했지만 준서가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더 겁먹으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해숙은 멀어져 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로 돌아온 해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맞아요? 맞아. 혜진이 맞아. 하지만 해숙은 흐느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죽인다고, 죽여버린다고 했대.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협박, 감금, 범죄예요. 김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서 검사, 순자 씨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28분 만에요. 네, 형사님.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웃이 들었대요. 준서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형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 진술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그날 밤 해숙은 준서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엄마, 지원이를 통해서 접근해 볼게요. 지원이가? 네. 며느리니까 그나마 접근이 쉬울 거예요. 다음 날 준서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자 아줌마가 어머님 동생이라고요? 그래. 50년 전에 실종된 이모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아,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도와줄 수 있어? 지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며칠 후 지원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제가 김장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한정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은 부엌에서 순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많이 힘드시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혹시 가족이... 바로 그때 한정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니?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김장 양념 얘기요. 지원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한정임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말이 필요 없어. 시킨 일만 하면 돼. 그녀가 나가자 지원은 순자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더욱 몸을 움츠리고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감시해요. 순자 아줌마랑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 해. 이모가 우리를 믿을 수 있게. 그 후로도 지원은 여러 번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임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순자를 아예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이러다가는 평생 못 만날 것 같아. 엄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김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서 검사,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뭔데요? 최 씨 부부가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간대요. 3박 4일로. 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집에는 순자 씨 혼자 남는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준서는 즉시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기회가 왔어요. 여행 출발 날 김 형사가 최 씨 부부가 공항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확인을 받은 후 해숙과 준서는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저 해숙이에요. 지원이 시어머니. 한참 후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순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내다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혜진아, 언니야. 들어가도 돼?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순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잠깐만이라도. 해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자가 망설였습니다. 5분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과 준서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듯 계속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나 좀 봐. 해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언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50년이야, 50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아저씨들이 무서웠어요. 순자는 단편적인 기억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할머니가 그리고 여기 와서 혜진아,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여기서 나가면 뭐가 무서워? 모든 게 무서워요.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길을 잃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순자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말 안 들으면 더 때려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모, 저는 준서예요. 조카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이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순자가 준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카? 네, 제가 이모를 지켜드릴게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왜? 무슨 일이야? CCTV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해숙과 준서가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본대요. 언제든지 볼 수 있대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고함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내보낼게요. 순자가 전화를 끊고 울먹였습니다.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올 거예요. 혜진아, 제발 가세요. 더 맞기 싫어요. 해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작은 쪽지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모, 제 전화번호예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쪽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어요. 핸드폰 빼앗겼어요. 집을 나온 해숙은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엄마,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준서는 즉시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CCTV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증거가 더 확실해진 거네요. 감금의 감시까지. 다음 날 준서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능한가요? 그게 피해자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본인 진술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히 20년간 그 집에 있었다면 준서는 막막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합법적 대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모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무슨 병원이요? 성모병원 응급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서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모가 병원에 있대요. 성모병원 응급실. 해숙과 준서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한 구석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해숙이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한쪽 눈이 부어서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언니,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저는 언니입니다. 늑골 2개가 금이 갔고 온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직. 그때 응급실 입구가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최병우와 한정임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한정임이 다가오려 하자 순자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보호자야. 비켜. 한정임이 해숙을 밀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50년 전 실종된 제 동생 정혜진입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병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준서가 나섰습니다. DNA 검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년간의 불법 감금, 임금체불, 폭행, 그리고 장애인 연금 횡령까지. 한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오해? 이모 몸에 있는 상처가 오해입니까?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환자분을 폭행했습니까?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최병우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야. 최병우가 소리쳤습니다. CCTV 확인하면 됩니다. 준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댁에 설치된 CCTV 말입니다. 거기 다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최병우와 한정임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증거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경찰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순자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고소할게요. 경찰이 최병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이게 무슨...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최병호와 한정임이 경찰과 함께 나간 후 응급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순자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언니가 지켜줄게.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준서는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 다 경찰에 제출할게.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자. 다음 날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해숙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면서도 우리 엄마가 순자 아줌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지원아,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저도 봤어요. 엄마가 순자 아줌마를 때리는 것도. 하지만 딸로서 엄마한테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준서한테도 차마 말을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욕하는 것 같아서 지원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봤습니다. 아가씨가. 왜? 이제 제게도 이모님이세요. 남편의 이모님이시니까요. 지원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휴대폰 영상이었습니다. 한정임이 순자를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고발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증거는 남겨뒀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지원아, 너 부모님 편 안 들어도 돼? 이건 편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은 잘못이니까. 해숙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20년간 월급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네요. 담당 형사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장애인 연금은 매달 빼돌렸고요. 총 피해액이 3억이 넘습니다. 3억? 해숙이 놀랐습니다. 20년 최저임금과 연금 횡령액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CCTV 영상과 함께 지원이 제공한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건 상습 폭행입니다. 구속감입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해숙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이제 우리 집이야. 집에 도착한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깨끗한 방을 보여주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방이 있다니. 당연하지. 이제 편하게 쉬어. 그런데 순자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내가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지. 일 안 하고 있어도 돼?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20년간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이모,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검사실에서 준서의 동료 이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준서, 내장인 장모 사건 내가 맡았어. 고마워. 공정하게 해줘. 당연하지. 그런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감금, 폭행,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장애인 연금 횡령에 문서 위조까지 있어. 문서 위조? 순자 씨 명의로 된 서류들이 있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야.
장애인 등록도 본인 동의 없이 했고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나올 거야. 그날 저녁 해숙의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밥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혜진아, 더 먹어. 많이 있어. 이것도 많아요. 20년간 남은 음식만 먹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진짜 자매 맞아요? 해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DNA 검사 해보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진짜 언니가 있다는 걸. 해숙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하자. 확실하게 하자. 다음 날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는 조금씩 옛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어? 응, 작은 마당이 있었지. 거기 감나무가 있었나?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감나무가 있었어. 내가 감 따달라고 매일 졸랐잖아. 순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있었어. 하얀 강아지. 백구, 백구 기억나? 백구.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숙과 준서, 순자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자매가 확실합니다. 순자가 서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진짜야. 진짜 언니가 있어. 그럼 우리 진짜 자매야. 해숙도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자매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합의하고 싶다고 하세요. 합의? 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준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합의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지원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되면 회사도 망하고 우리 집안이. 해숙은 지원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지만 이건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는 괜찮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 사람들 용서는 못하지만 지원이가 불쌍해요. 순자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잘못 없어요. 나한테 가끔 약도 몰래 줬고 맛있는 것도 숨어서 줬어요. 지원이 놀랐습니다. 이모님이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아가씨만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습니다. 이모, 그래도 죄는 죄예요. 처벌받아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순자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언니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해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20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준서도 동의했습니다. 이모, 이건 이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검사였습니다. 준서, 큰일이야. 내 장인어른이 자살 시도했어. 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서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지원도 따라갔습니다. 해숙과 순자만 집에 남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다 내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순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 망하는 거 내 때문이잖아요. 해숙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병원에서는 최병우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정임은 남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런 짓을?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지원이 부모님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부모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피해 보상금 5억 그리고 정식 사과. 준서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금액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받아야 해요. 집행유예라도.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뢰인이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숙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내 생각은 어때?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그 사람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지원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서 조카 아내니까. 순자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서는 아내와 이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가족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모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병우와 한정임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앞에서 해숙과 순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혜진아. 언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해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해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지. 요리학원 다녀보자. 진짜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년간 남의 집 부엌에서 일만 했지만 정작 제대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한 순자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하시네요. 음식의 정성이 느껴져요. 순자는 생전 처음 듣는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편 지원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자업자득이지 뭐. 한정임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 20년 동안 늘 불안했거든. 불안했다고요? 순자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늘 무서웠어. 지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순자가 해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대구? 네. 우리가 살던 집 아직 있을까요? 해숙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보자. 같이 가보자.
주말에 두 자매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준서와 지원도 함께했습니다. 옛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큰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는 아직 옛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기억나요? 순자가 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꿉놀이 했어요. 맞아. 내가 엄마 역할 하겠다고 우겼지. 두 자매는 골목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역을 찾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왜? 그날 김밥 사러 간다고 해서. 혜숙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준서가 두 사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모, 엄마 웃으세요. 50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선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작은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요. 식당? 네. 돈 벌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혜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준서도 지원했습니다. 이모, 제가 장소 알아볼게요. 좋은 곳 찾아드릴게요. 6개월 후 대구 수성구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의 부엌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형사도 왔고 순자를 치료해준 의사들도 왔습니다. 지원도 부모님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원아. 순자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부모님 괜찮으시니? 네.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이모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식당은 특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반 손님을 받았지만 저녁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내 밥이 제일 맛있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노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그동안 이모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뭘 알아냈는데? 준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4년 대구역 인근에서 실종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인신매매 조직도 있었고 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아마 그 조직에 걸렸다가 도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속을 헤매다가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다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도망쳤어요. 그 후에는 산속을 헤맸어요. 며칠을 굶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발견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씨 할머니 할아버지 약초 캐러 산에 오셨다가 쓰러져 있는 날 발견하셨대요. 혜숙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널 살려주신 거구나. 네. 하지만 그때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이름도 집도 다 잊었어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그 마을 기록을 찾아보니 박씨 노부부가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후 이모가 마을을 떠나 최 씨 집으로 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알선해 준 거였구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최 씨 집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고. 그날 밤 해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아, 우리 그 마을 한번 가볼까? 산촌 마을요? 응. 너를 구해주신 분들께 인사라도 드려야지. 며칠 후 두 자매는 대구 근교의 산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 저 길, 다 기억나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나이든 이장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바로 20년 전 순자를 최 씨 집에 소개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영희 아니가? 이장이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이장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이장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사실 그 집에 보낸 후로 늘 마음에 걸렸어. 괜찮았니?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언니를 찾았거든요. 해숙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희, 아니 혜진이 언니입니다. 50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야 만났어요.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그럼 영희가 진짜 가족이 있었단 말이야? 네. 제 이름은 정혜진이에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박씨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영희는 분명 가족이 있을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나요? 마을 뒷산에 있지. 내가 안내해 줄게. 산길을 올라가며 이장이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영희를 정말 사랑했어. 친손녀처럼 돌봤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희 걱정만 하셨어. 묘소에 도착한 두 자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저는 혜진이 언니 해숙입니다. 우리 동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도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찾았어요. 이제 행복해요. 그때 이장이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박씨 할머니가 영희 거라고 남기신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해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20살 혜진이 들고 있던 작은 지갑 사진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 혜진아,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내 주머니에서 찾으셨대요. 늘 간직하고 계셨다고.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이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씨 집에 보낸 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장님도 좋은 뜻이었잖아요. 그래도 해숙이 이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동생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부엌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정임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혜진 씨,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한정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20년 동안 혜진 씨 이름으로 저축해뒀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순자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한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3년 후 순자의 식당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혜진의 부엌인가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목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순자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이야기해요. 여성은 밥을 먹으며 울먹였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에서 노예처럼. 순자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20년이나. 여성이 놀란 눈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20년을?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여성을 쉼터로 안내했습니다. 혜진과 혜숙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새 출발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혜숙과 순자는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5명의 여성이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받은 상처를 이렇게 선한 일로 바꾸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가을날 두 자매는 대구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역 광장에 잃어버린 가족 찾기 기념비가 세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정혜숙, 정혜진 자매의 50년 만의 재회는 많은 이산 가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선생님,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3년 전 도와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이제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성이 두 자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혜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참 멀리 왔지? 그래, 정말 멀리 왔어. 5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혜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순자가 혜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내가 강해졌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싫어요.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겨우 10년 함께 했는데, 혜숙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다행히 혜숙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이제 내가 돌볼게요. 순자는 식당 일을 줄이고 언니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자매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언니? 고마워. 살아서 돌아와줘서.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야말로 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 그때 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태준이는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모 할머니, 제가 쓴 장문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무슨 내용인데? 50년 만에 만난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예요. 태준이가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상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가 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와 지원도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준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쉼터에서 도움받은 분들이 계속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세요. 해숙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저 가족을 찾았을 뿐이지. 2년 후 해숙은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먼저 가서. 언니 가지 마. 제발. 순자는 울면서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사랑해, 우리 혜진아. 그것이 해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쉼터에서 도움받은 여성들, 식당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까지. 해숙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50년 동안 동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여성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순자는 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함께한 10년은 떨어져 있던 5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어. 내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너를 찾았듯이 너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아주렴. 사랑해, 영원히.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혜진의 부엌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선생님,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요? 네.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사회적 기업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시상식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절 찾아줬고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언니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할 겁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준서 가족이 순자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모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이모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순자가 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 꼭 좋은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순자는 해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언니, 나 상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이래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해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나를 찾아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언니가 바라던 대로 끝까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82세가 되었습니다. 혜진의 부엌은 전국에 5개 지점을 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지점마다 쉼터가 함께 운영되어 수많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학생이 된 태준이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제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태준이 대단하구나. 검사가 되어서 이모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꼭 좋은 검사가 되렴.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최병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혜진 씨에게 이제 저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남은 재산을 모두 혜진의 부엌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순자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받을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데 쓰겠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놓아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해 가을, 대구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숙과 혜진 자매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이었습니다. 50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서 순자가 연설했습니다. 제 언니 해숙은 말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50년이 걸려도 찾는 거라고. 청중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자가 전시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해숙과 혜진. 언니가 저를 기다려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한 젊은 기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행복하세요? 순자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언니가 저를 찾아준 순간부터 계속 행복했어요. 언니분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죠.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제 안에 살아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언니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자는 해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옆에는 이제 혜진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기념관 개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기억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곧 언니 곁으로 갈 것 같아요.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3년 후 순자는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식당에 나가 일했던 순자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잠든 듯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손에는 해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의 도움을 받았던 수백 명의 여성들, 무료 급식을 받았던 노인들, 그리고 두 자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태준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21살의 청년이 된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지 말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 할머니와 할머니의 50년 이별과 재회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준서와 지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해숙의 묘 옆에 순자가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혜진, 50년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자매. 20년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 여기 언니 곁에 잠들다. 두 자매의 묘소는 희망의 언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혜진의 부엌은 재단법인이 되어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태준이 이사장을 맡았고 전국 20개 도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과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서로를 잃었지만 다시 찾았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떠난 두 자매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들의 사랑과 희망은 지금도 혜진의 부엌에서, 해숙과 혜진의 집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